자, 21번. 자, 선반을 이용하여 가공할 수 없는 것은. 자, 선반을 이용해서 가공할 수 없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선반하고 우리가 이제 밀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공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정답은 3번 이제 우리 기어 가공이 되겠습니다. 자, 선반에서는 기어 가공이 힘들죠.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기어 가공은 여기 보면 밀링하고 우리가 이제 호빙 머신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반의 기본적인 가공 방법을 보시면 선반의 기본적인 가공 방법. 자, 우리 외경, 단면, 홈, 테이퍼, 드릴링, 보링, 그 다음에 수나사, 앞나사, 그 다음에 총형 절삭 및 우리가 이제 널링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널링을 좀 보시는 게 얘는 선반에서만 가능합니다. 선반에서만. 나중에 필기를 따시고 실기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범용 선반에서 널링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를 하실 텐데요. 그래서 선반의 기본적인 가공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선반 가공 방법의 종류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원통, 그다음 이제 테이퍼 가공할 수 있고 우리가 윤곽, 그다음에 홈, 단면, 그다음에 단면 홈. 자,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쪽 면을 가공하는 걸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를 가공하는 걸 우리가 이제 단면이라고 합니다. 차이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총형 바이트로 총형 가공, 그 다음에 구멍을 넓히는 보링하고 내부 홈 가공, 그 다음에 심압대를 이용해서 드릴링, 그 다음에 절단, 나사 가공, 여기 이제 중요한 널링 가공이 선반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밀링에서 뭘 하는지를 좀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수평 밀링 머신에 보면 평면, 그다음에 홈 가공, 절단. 이때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절단할 때 이제 메탈소라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더브테일. 자, 이런 더브테일은 밀링에서만 가공합니다. 그다음에 윤곽, 정면 가공.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선반하고 밀링하고 구별해서 가공 방법들을 알아놓으시면 문제를 맞히기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3번 기어 가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22번. 자, 특정한 모양이나 같은 치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할 때 적합한 것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편리한 공작 기계는, 자,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치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자, 같은 치수까지. 자, 같은 치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할 때 사용하는 공작 기계는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용 공작 기계라고 합니다. 전용 공작 기계. 여기에 이제 키워드는 같은 치수의 제품을 대량 생산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래서 공작 기계를 생산 양식에 따라 분류하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크게, 자, 보시면 먼저 이제 범용 공작 기계. 범용 쪽으로 기능이 다양해서 사용하는 이제 보편적인 공작 기계를 우리가 범용 공작 기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용 공작 기계. 자, 전용 공작 기계의 핵심, 여러분들이 이게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핵심 키워드만 좀 외워 놓으시면 문제에서 정답을 찾는데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자, 전용 공작 기계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치수의 제품을 대량 생산. 그 다음에 범용 공작 기계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보편적인 공작 기계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능, 이제 이렇게 공작 기계를 보면 단능이니까 한 가지 가공만, 이렇게 핵심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만능이겠죠, 만능. 자, 만능은 이제 여러 가지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능은 어떻게 외워주시는 게 좋냐면 여기 보면 선반, 드릴링, 밀링 머신을 하나의 공작 기계로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만 조금 암기해 놓으시면 문제에서 정답을 잡기 쉽습니다. 그래서 범용, 전용, 그다음에 단능, 그다음 만능.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가공을 할 수 있고 선반 밀링, 그다음 드릴링 공작기를 하나의 기계로 조합하는 공작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만능 공작기계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2번 전용 공작기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문제를 다 암기하시는 것보다 이런 핵심 키워드로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3번 보겠습니다. 자, 23번은 아까와 나왔던 이제 투상도인데요. 자, 이제 이 그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국부 투상도인데요. 국부 투상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고 이게 무슨 투상도인지 맞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부 투상도를 한번 보시면, 자, 국부 투상도, 자, 대상물의 구멍, 홈 등 한 국부만의 모양을 도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에 그 필요한 부분만 국부 투상도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이제 국부 투상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보면 이제 회전 투상도. 자, 대상물의 일부가 각도를 갖고 있을 때 실제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 그 부분을 나타내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회전 투상도고, 그 다음에 부분 투상도는 그림의 일부만 도시하는 것이 충분할 경우에는 부분 투상도를 나타냅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국부 투상도예요. 국부 투상도. 여러분들 그래서 그림을 좀 암기해 놓으시고 이게 무슨 투상도인지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참고로 이 투상도의 종류, 우리가 이제 이런 투상도의 종류는 빨간 키에 보시면 교재 맨 앞쪽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먼저 그림을 보시고 어떤 투상도인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놓고 이게 어떤 투상도인지 나오는 문제들이 두 가지 타입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한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자, 선반 작업에서 공작물의 가공 길이가 240mm, 공작물의 회전수가 1200rpm, 이송 속도가 0.2. 그때 1회 가공에 필요한 시간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1회 가공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 선반을 가공하는데 1회 가공에 필요한 시간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선반의 가공 시간. 자, T 시간 T죠. 그래서 이 공식인데요. 자, 보시면 선반의 가공 시간은, 자, 전체 길이를 회전수 곱하기 그 다음에 이송으로 나누는, 전체 길이를 이송으로 나누고, 여기 이제 i는 우리가 이제 몇 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길이가 200, 지금 40mm죠. 여기 보시면 가공 길이가 240mm가 되겠고, 그 다음에 회전수는 1200 곱하기, 자, 이송이 0.2, 그리고 몇 회? 1회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회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단위가 분이거든요. 분. 그래서 선반의 가공 시간은 지금 1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0이 되는데요. 자, 선반의 가공 시간을 나오는 공식도고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서 문제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시험을 보면 아깝게 한 문제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런 계산 문제들을 공식을 좀 암기하셔서 정답을 맞추시면 합격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탭의 파손 원인이 아닌 것은, 자, 탭입니다. 탭의 파손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자, 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이제 암나사를 낼 때 쓰는 겁니다. 암나사를 낼 때 쓰는 게 바로 이제 탭인데요. 자, 이제 이런 탭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선반에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핸드탭이라고 합니다. 핸드탭이죠. 자, 핸드탭인데 핸드탭은 참고로 손으로 탭을 내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탭인데, 탭의 종류는 이제 1번 탭, 2번 탭, 이렇게 3번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 이 핸들을 잡아 손으로 하는 걸 우리가 핸들 탭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앞나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먼저 드릴로 구멍을 뚫습니다. 좀 이따 이제 드릴 여기 구멍 뚫을 때 이제 이런 규격들이 뒤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카운터 싱크는 해도 되지만 이제 보통 카운터 싱크 하고, 그 다음에 탭이 이제 세 종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탭으로 먼저 한 다음에 2번 탭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3번 탭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앞나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탭 작업을 할 때 탭이 파손되는데 그 파손 원인이 아닌 것은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3번에 보시면 너무 느리게 절삭한 경우는 파손 원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인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 원인을 보시면 이제 구멍이 너무 작거나 구부러진 경우, 예를 들어 테이블 내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 구멍이 조금 이렇게 휘어져 있거나 그럴 때 탭이 들어갈 때 부러지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경사지게 들어간 경우나 아니면 막힌 구멍이 밑바닥에 탭의 선단이 닿았을 경우, 예를 들어 여기 밑바닥에 탭의 선단, 탭에 이게 닿았는데도 계속 하면 탭이 부러지겠죠. 그래서 탭의 파손 원인이 있는데 탭이 무엇이고 탭을 어떻게 내는지를 알고 있으면 이런 탭이 파손되는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실습을 직접 해보시면 아마 기억이 많이 남을 건데 그런 것들은 안 해보셨으니까 일단 탭이 무엇이구나, 탭을 어떻게 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이 문제는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탭의 파손 원인, 자, 구멍이 너무 작거나 구부러진 경우, 경사지게, 그 다음에 적합한 핸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빠르게 절삭할 경우. 자, 아까 이게 이제 저거겠죠. 여기 너무 느리게 절삭한 경우는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막힌 구멍의 밑바닥에 탭 선단에 닿았을 경우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탭 가공 시 드릴의 지름이라고 있어요. 드릴의 지름. 자, 탭을 먼저 가공하기 위해서 이제 구멍을 내는데요. 드릴로 내는데 이 구멍 치수를 어떻게 결정하냐? 자, 그래서 구멍의 치수는 여기 보면 D는 이게 D 피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탭을 낼 때, 앞나사를 낼 때 그 수나사의 지름에서 자, 나사 피치를 뺀 그거를 가지고 그 지름으로 드릴로 구멍을 뚫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거예요. 드릴로 탭 작업할 때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그 드릴로 구멍을 뚫을 때 지름의 치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앞나사를 낼 때 그 앞나사의 수나사의 지름과 그 다음에 거기서 나사 피치를 뺀 그거를 가지고 드릴 구멍을 치수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공부 재질이 일정할 때 공부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공부 수명입니다. 자, 이 공구의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바로 절삭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삭 속도, 그 다음에 이송량, 절삭 깊이, 이렇게 공구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삭 속도가 가장 크게 미치고, 그 다음에 이송량, 그 다음에 절삭 깊이. 자, 이게 공구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삭 속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선반에서 절삭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절삭 속도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2019 감기하라고 했죠. V는 자, 1000분의 파이 dn, 그다음에 단위는 미터 민이 되겠습니다. 자, 미터 민이 되어 있는데, 자, 그래 절삭 속도 구하는 공식인데 절삭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선반에서 보시면 이제 바이트로 절삭을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정답은 2번이에요. 바이트에 대한 일감의 원둘레 또는 표면 속도가 우리가 이제 선반의 절삭 속도예요. 그래서 공작물이 이렇게 있겠죠. 둥근 공작물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일감에 이제 이렇게 원둘레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때
표면 속도가 바로 이제 절삭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절삭 속도는 바이트에 대한 일감에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바이트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바이트가 여기 이렇게 바이트가 들어갈 건데 자, 얘가 이제 바이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감의 원둘레 또는 표면 속도로 단위 시간에 바이트 날이 끝이 지나가는 거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밀리미터 민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절삭 깊이는 바이트로 공작물을 가공하는 깊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바이트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절삭 깊이라고 합니다. 절삭 깊이라고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송. 자, 이송은 바이트가 일감의 회전당 길이 방향으로 이동되는 거리. 자, 가공물이 1회전할 때마다 바이트에 이송하는 거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색깔로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바이트가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때 거리를 이동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기계공작법 중 재료에 열, 압축력, 충격력 등의 하중을 가하여 모양을 변형시켜 제품을 만드는 가공법은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열, 압축력, 충격력 등의 하중을 가하여 모양을 변형시킨다. 자, 모양을 변형시키는데 자, 일단 정답은 우리가 이제 소성 가공이에요. 소성 가공. 자, 앞에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가공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눠졌죠. 우리가 이제 절삭 가공,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비절삭 가공이 있습니다. 비절삭 가공.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칩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비절삭 가공은 칩이 없겠죠. 그래서 칩이 있는 뭐 유동형 칩, 전단형 칩 이런 칩이 있는 뭐 선반, 그 다음에 밀링, 뭐 연삭, 이런 뭐 드릴링 이런 등은 우리가 이제 절삭 가공이라고 합니다. 자, 비절삭 가공은 칩이 나오지 않는 건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뭐 용접도 있겠고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소성 가공법이 있습니다. 자, 소성 가공법에는 이제 나중에도 알려주겠지만 뭐 아변, 그 다음에 뭐 인발,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레스 가공 등이 있습니다. 자, 아변은 이제 예를 들어 뭐 두 개 이렇게 롤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공작물을 넣으면 이렇게 이제 되죠. 이때는 이제 칩이 나오지 않죠. 얘가 이렇게 돌아갈 거고 이제 두 개 롤이 그런 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아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발, 프레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소성 가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 문제로 돌아가면 28번은 자, 열, 압축력, 충격력을 다하여 모양을 변형시키며 제품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성 가공법입니다. 소성 가공법. 이제 여기 보면 접합 가공법이 대표적으로 이제 용접이 있겠고, 그다음에 절삭 가공법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선반, 밀링, 뭐 연삭, 드릴링 이런 것들이 있고, 분말 야근법은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초경합금으로 만든 초경 공구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인데 자, 해설을 보시면 재료의 하중을 가하여 재료를 영구 변형시켜 원하는 형상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성 가공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자, 마이크로미터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측정기의 직접 측정 중에 버니어하고 그다음 이런 마이크로미터 는 직접 눈금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미터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측정값을 읽어야 되는데 먼저 여기는 지금 이제 슬리브로 읽으면 됩니다. 자, 얘가 슬리브예요. 얘가 슬리브인데 자, 여기가 0이면 당연히 여기가 1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 슬리브에 이제 이쪽이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를 1.5라고 되죠. 그래서 슬리브는 1.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심볼입니다. 얘가 이제 심볼인데 심볼에 보시면 여기 일치하는 이걸 찾아야 돼요. 여기 이렇게 일치하는 자, 이게 일치하는 걸 찾으면
자, 일치하는 거 찾으면 저기 여기가 20, 이게 21, 22, 23이니까 얘는 0.23. 그래서 슬리브는 1.5. 그 다음에 심볼을 읽어서 0.23에서 측정값은 1.7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73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미터를 읽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슬리브의 눈금.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자, 한번 지워보시고 자, 만약에 지금 이게 슬리브의 여기 눈금이 안 보이고 이 선이 이쪽으로 왔다면 여기에 있다면 얘는 심볼을 읽을 때 얘는 1.0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에서는 지금 얘가 보이죠? 얘가 1.5가 여기 1이니까 얘가 보이니까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30번 이송절삭력은 다음 그림과 같이 서로 직각이 된 세 가지 분력. 자, 분력입니다.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림에서 기억은 어떤 분력인가? 우리가 이제 선반에서 지금 사용하는, 자, 일단 여기가 얘가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선반에서 공작물이 되겠고 여기 있는 얘가 이제 바이트가 되는데요. 자, 이 바이트가 이제 분력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선반에서 보면 주분력, 배분력, 자, 이송분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분력, 기억은 우리가 절삭 방향에 평행합니다. 우리가 절삭이 이렇게 회전하니까 절삭 방향이 이쪽이 되겠죠. 그럼 얘하고 이렇게 평행하는 얘는 우리가 이제 주분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송 방향,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바이트가 이송을 하겠죠. 자, 바이트가 이쪽으로 이송하는데 이 이송 방향하고 평행을 이루는 니은, 얘를 우리가 이제 이송분력이라고 합니다. 이송분력. 그 다음에 이제 절삭 깊이가 이쪽으로 바이트를 밀겠죠. 그래서 이 절삭 깊이 방향으로 있는 디귿은 우리가 이제 배분력이라고 합니다. 배분력. 자, 근데 이 분력의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정답은, 기억은 이제 주분력이 되는데 우리 그 크기도 좀 알아야 돼요. 크기. 여기 보시면 주분력이 가장 큰 힘을 받고 그 다음 배분력, 우리가 이송분력. 자, 여기 지금 황분력인데 우리가 이송분력을 또 다른 말로 이제 방향이 이쪽이 횡방향이니까 우리가 이제 횡분력이라고도 합니다. 횡분력. 그래서 앞자만 좀 따서 여러분들이 주, 배, 이 하든지 아니면 주, 배, 횡 해가지고 분력의 크기도 암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이렇게 가장 큰 분력이 무엇인지 찾는 문제도 나오고, 아니면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뭐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 크기만 좀 알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그려가면서 절삭 방향의 평행일 때는 주분력, 이송 방향의 평행일 때는 이송분력, 절삭 깊이 방향일 때는 배분력,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선반의 3분력 꼭 여러분들 문제 자주 나오니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